충격적인 속보입니다. 어느 날 새벽 6시 30분, 쿠바 하바나의 한 특급 호텔에서 북한 항공 관계자 4명이 보위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30대 여성 승무원 주도로 사전에 외부 협조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과 15분 만에 특정 건물 앞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가 이들의 실종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고 건물 10m 앞에서 추격조와 맞닥뜨리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건물의 정문까지 단 10m, 보위부 요원들이 뒤에서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 과연 이들은 그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10m 안에서 벌어진 생사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가방을 뒤집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출국장, 보위부 요원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길 것은 없었지만 그들 앞에 서면 누구나 떨릴 수밖에 없었죠. 속옷까지 꺼내라고 했습니다. 29살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 지 7년째였습니다. 국제선을 탄 건 5번째였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쿠바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그곳으로 가는 특별기였거든요. 제 이름은 김소연입니다. 평양 보통강구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죠. 오빠는 군대에 있었고요. 평양예술대학 무용과를 나와서 승무원 선발 시험에 붙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소연아, 이제 우리 집안도 좀 살겠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무원이 된다는 건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출국할 때마다 이렇게 몸수색을 당해야 했고 해외에서도 보위부의 감시를 받아야 했어요.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것도 현지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탑승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 제 절친이자 같은 승무원이었어요. 28살, 저보다 1살 어렸지만 같이 입사한 동기였죠. 긴장되지 않냐고 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먼 곳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선이는 웃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기내에는 경제대표단이 탑승했습니다. 중앙당 간부 15명, 무역 일꾼들 20명, 그리고 보위부 요원 8명이었어요. 승무원은 저와 선이, 그리고 선임인 최은미 언니까지 3명이었습니다. 수행원으로. 리정남이라는 사람도 함께였죠. 보위부 김 과장이 우릴 불러 세웠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승무원 동무들, 이번 비행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쿠바는 우리의 혁명 동지국이지만 그래도 해외는 해외라고요.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단 동무들과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고 현지에서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저희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은 한 명씩 우리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고 기체가 흔들리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작아졌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전벨트 확인을 하며 객실을 걸었습니다. 대표단 간부들은 벌써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해외 출장 때면 늘 그랬습니다. 기내에서만큼은 그들도 조금 자유로워 보였죠. 한 간부가 저를 불러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따라드리며 그의 얼굴을 봤어요. 50살쯤 됐을까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평양에서도 매일 긴장하며 살았겠죠. 저희처럼요. 비행 시간은 20시간이 넘었습니다. 모스크바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 쿠바까지 정말 먼 길이었어요. 기내식을 준비하고 승객들을 돌보고 가끔 화장실에 가서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선이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쿠바는 어떨까요? 저는 글쎄 사회주의 나라라던데 우리랑 비슷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바다가 있잖아요. 카리브해 가요. 선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바다 평양에는 바다가 없었거든요. 강은 있었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우리나라에도 동해와 서해가 있단다. 물결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지. 엄마도 어렸을 때 한 번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지금쯤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겠죠. 혼자 사시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 떠나와서 걱정하실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객실 불이 꺼지고 승객들이 잠들었어요. 저는 갤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새까만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 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겠죠. 평양에서도 쿠바에서도 그리고 남조선에서도요. 은미 언니가 옆에 와서 뭘 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32살 승무원 중엔 가장 선임이었어요. 10번도 넘게 해외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냥 별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별은 어디서나 똑같아 하지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지. 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똑같은 별 아래에서 왜 누구는 자유롭고 누구는 갇혀 사는 걸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쿠바 하바나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 하얀 건물들,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쿠바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곳, 처음 보는 세상. 그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며 활주로를 달렸고 천천히 멈췄어요. 20시간의 비행이 끝났습니다. 도착했다.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도 떨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평양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저는 무사히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하바나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랬어요. 평양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넓고 어딘가 자유로워 보였죠. 버스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바나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가득한 게 아니라 웃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들고 손짓하고 포옹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차들도 신기했습니다. 오래된 미국 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차들이요. 어떤 건 하늘색이었고 어떤 건 분홍색이었습니다. 평양에는 차가 많지 않았고 있어도 검은색이나 회색뿐이었거든요. 음악이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이요. 기타 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뒤섞였어요. 평양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일 같은 건 없었죠. 혁명가요를 빼고는요. 제 옆에 앉은 선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은미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도 사회주의래 하지만 우리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나라라면서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쿠바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걷고 큰 소리로 떠들고 춤까지 추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바닷가를 지나갔습니다. 말레콘 해변이라고 했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였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소리였죠. 방파제에 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도 없었고 순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로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런 게 진짜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구나. 우리가 이상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고 했어요. 로비가 넓고 화려했습니다. 평양 호텔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쿠바 직원들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강요된 미소가 아니었어요. 보이부 김 과장이 우릴 모았습니다. 방 배정을 발표했어요. 승무원들은 4층에 묵게 됐습니다. 저와 선희가 한 방, 은미 언니가 혼자 한 방이었죠. 외출은 금지 후 방에서. 대기하시오. 저녁 식사는 6시 호텔 식당에서 하겠소. 김 과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보이부가 보관한다고요. 탈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희와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바나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였죠. 언니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왜 저렇게 웃어요? 모르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풍경들이 계속 떠올랐죠. 웃는 사람들, 음악, 바다, 연인들, 알록달록한 차들이요. 밤이 됐습니다. 선희는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아주 작게 했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러 방송이 나왔어요. 스페인어 방송, 영어 방송도 있었습니다. 한 채널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CNN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왔고, 유럽 사람들이 나왔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나왔어요. 평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화면에 서울이 나왔습니다. 남조선이요.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거리는 차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기가 남조선이구나. 같은 조선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그들도 웃고 있었어요. 쿠바 사람들처럼요. TV를 껐습니다. 더 보면 위험했어요. 혹시 보이부가 알게 되면 큰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본 건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29년 동안 평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걸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웃고 우리는 긴장하며 사는 걸까? 왜 그들은 자유롭고 우리는 감시당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선희가 뒤척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하바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만약 여기 남는다면, 만약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보이부가 있었고 여권도 없었고 무엇보다 평양에 어머니와 오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대표단은 쿠바 무역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저희 승무원들은 호텔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보이부 요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선희와 저는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쌀밥에 콩 요리, 돼지고기 구이가 나왔죠. 평양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선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돌아가겠어.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보이부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말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작년에 숙청당했어. 가짜 고발 때문이었어.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매일 감시당했어. 집 앞에 늘 사람이 서 있었고 전화도 도청당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숙청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지방으로 쫓겨났어.
오빠는 탄광으로 보내졌고 나만 승무원 일을 계속하게 됐는데 그것도 보이부가 날 감시하기 위해서였어.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나 매일 죽고 싶었어. 평양으로 돌아가면 또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7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선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보이부 요원들도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희가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미 언니가 함께였어요. 언니가 우리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가자. 저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살피며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수행원 리정남이었습니다. 4명이 계단 어두운 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더 이상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남은 35살이었어요. 결혼했고 어린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정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딸이 5살입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김주성님 만세를 배우고 있어요. 집에 와서 계속 그걸 외쳐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 딸이 저렇게 세뇌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싶어서요. 정남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나가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요. 이대로 평양에 있으면 우리 딸도 똑같이 살 겁니다. 그건 못 봅니다.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세계를 봤어요.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방콕, 그리고 이번에 쿠바까지요. 갈 때마다 느꼈어요. 우리만 감옥에 산다는 걸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살인데 결혼도 못했어요. 보이부가 매번 이상한 남자를 소개해줬거든요. 다 감시 요원들이었어요. 저를 감시하려고요. 결혼하면 평생 감시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셋을 번갈아 봤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선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 생각,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사흘 동안 본 하바나의 모습도 떠올랐죠. 웃는 사람들, 자유로운 거리, 음악이 흐르는 세상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평양에서는 매일 긴장하며 살았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이 위험해지고 한 번 실수하면 수용소에 가고요. 그게 삶인가요? 맞아,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삶이 아니야, 생존이지.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4명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요. 정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탈출해야죠, 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권도 없고 보이부가 늘 감시하는데요. 멕시코 대사관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들었어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외국 대사관으로 가서 보호받는다고요. 여기도 한국 대사관은 없지만 멕시코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잡히면 우리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끝나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숙청당했어요. 정남 씨 딸은 세뇌당하고 있고요. 언니는 평생 감시당하며 살아야 하고요. 소연 언니 가족도 안전하지 않아요. 언니가 승무원이라서 겨우 버티는 거잖아요. 선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하면 어머니와 오빠도 끝이었죠. 같이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는 무섭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정남이 물었습니다. 일단 정보를 모아야 해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언제 움직일지요.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저희는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내일부터 각자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은미 언니는 호텔 직원들한테 길을 물어보고 정남은 지도를 구하고 선희와 저는 보이부 일정을 파악하기로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4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희는 금방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와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실패하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라는 걸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바나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 아래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4명이 함께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대표단은 시내 관광 일정이 있었어요. 쿠바 혁명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동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버스를 타고 하바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보이부 요원 4명이 함께였어요. 김 과장은 계속 저희를 감시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체 게바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쿠바 혁명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모으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박물관 관람이 끝나고 로비에 모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은미 언니와 선희도 함께 갔습니다. 정남은 남자 화장실로 갔고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제 옆으로 왔어요. 쿠바 사람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동양인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여자를 봤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요. 그 여자가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화장실을 나갔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게 뭐지? 누구지? 밖으로 나오니 은미 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희한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자유를 원하면 연락하세요. 이거 뭐야? 선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인 것 같아. 밤 10시였습니다. 4명이 다시 비상계단에서 만났어요. 저는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전화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정남이 말했습니다. 보이부 함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보이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가면 되죠. 이건 진짜 도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호텔 전화는 다 감청당하는데요. 공중전화요. 정남이 말했습니다. 호텔 밖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조깅한다고 하고요. 보이부도 새벽에는 방심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운동복을 입었어요. 선희도 함께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조깅이요. 은미 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호텔 앞 공원만 돌고 올게요. 둘이 가시오. 혼자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했어요.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벨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어제 쪽지 받았어요. 고려항공 승무원이신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몇 명이세요? 4명입니다. 좋아요. 오늘 오후 2시 하바나 대성당 앞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모자 쓴 남자가 신문 읽고 있을 거예요. 다가와서. 시간 물어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진짜 시작되는 거구나. 호텔로 돌아와서 3명한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하바나 대성당이라고요. 어떻게 가요? 선이가 물었습니다. 점심 후에 자유시간이 있어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쇼핑한다고 하고 나가요. 대성당은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4명이 모여 김 과장한테 말했습니다. 근처 시장에 가고 싶다고요. 기념품을 사고 싶다고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습니다. 1시간 안에 돌아오라고요. 보이부 요원 1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은미 언니가 보이부 요원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도 갈게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여자 둘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와 정남은 계속 가게를 봤어요. 보이부 요원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 은미 언니와 선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시장 뒷문으로요. 저와 정남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는 이미 모퉁이를 돌았어요. 뛰어요. 은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4명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이 쫓아왔어요. 멈춰.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저기. 정남이 가리켰습니다. 대성당이 보였어요. 우리는 대성당 광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도망칠 시간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갔어요. 광장을 가로질러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4명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광장을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국정원과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선이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멕시코 대사관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 밤은 안전가옥에서 지내세요. 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하바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30분을 달렸습니다. 하바나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도 삐걱거렸어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2개,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오늘 밤 여기서 쉬세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내일 새벽 5시에 올게요. 정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멕시코 대사관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한국 정부가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코가 떠났습니다. 4명만 남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하바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보이부가 우리를 찾고 있겠죠.
호텔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배고프지 않아? 은미 언니가 물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빵, 치즈, 과일이 있었어요. 간단하지만 충분했습니다. 4명이 탁자에 둘러앉아 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 생각이요. 정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요즘 춤을 배우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빙글빙글 돌면서 웃어요. 오늘 아침에도 춤춰보라고 졸랐는데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몰랐어요. 정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요. 남편도 아빠도 아닌 놈이 됐네요. 아니에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딸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꼭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겠죠. 아직 제가 쿠바에 있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내일쯤 보이부가 찾아갈 겁니다. 따님이 도주했다고 말하겠죠.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울까요? 화내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연아,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엄마처럼 갇혀 살지 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언니는 가족 없어? 선희가 은미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평양에서 쫓겨나셨어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빠는 탄광에 있고 언니는 시집갔고 나만 승무원이 됐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본 게 10년 전이에요. 편지도 못 보내요. 연락하면. 내가 의심받으니까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와 정남도 손을 모았어요. 4명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요. 맞아.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요. 그게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여자들은 침대에, 정남은 바닥에 누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멕시코 대사관에 갈 겁니다. 성공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깼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마르코가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였어요. 일어나세요. 출발할 시간이에요. 4명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호텔에 모든 걸 두고 왔으니까요. 그냥 우리 몸뿐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바나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마르코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다른 남자 한 명이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사관까지 40분 걸려요. 중간에 검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면 엎드리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바나.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선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엎드리세요.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명이 뒷좌석에 몸을 낮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차가 느려졌습니다. 멈췄어요.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공항이요. 마르코가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권 보여주세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갔어요. 일어나도 돼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4명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검문소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10분만 더 가면 대사관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요, 저기에요. 마르코가 가리켰습니다. 멕시코 국기가 보였어요. 빨강, 하양, 초록 줄무늬의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대사관은 하얀 건물이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정문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100m 앞에서 내려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차로 바로 들어가면 추적당할 수 있어요. 걸어서 들어가세요. 차가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였어요. 대사관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지금 가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뛰면 의심받아요.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르코가 손을 흔들었어요. 행운을 빌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우리만 남았어요. 새벽 하바나 거리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자.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80m, 60m, 50m 대사관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저기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섰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김 과장도 보였어요. 뛰어. 은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4명이 달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멈춰라. 김 과장이 고함쳤습니다. 배신자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향해 달렸어요. 40m, 30m, 20m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빨랐습니다. 우리보다 빨랐어요. 선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m, 10m 대사관 경비가 우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보이부 요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뿌리쳤어요.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정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요원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정남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요원의 얼굴에 맞았어요. 요원이 쓰러졌습니다. 가요. 정남이 소리쳤습니다. 5m, 3m 대사관 경비가 총을 꺼냈어요.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보이부를 향해서였습니다. 여기는 멕시코 영토입니다. 경비가 스페인어로 소리쳤습니다. 물러나세요. 하지만 보이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달려왔어요. 그들을 넘겨주시오. 그가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역자들이요. 경비가 총을 하늘로 쏘았습니다. 탕. 소리가 울렸어요. 보이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틈에 우리는 정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빨리. 은미 언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이가 뒤따랐어요. 정남도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한 힘이었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선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남이 달려나왔습니다.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김 과장과 정남이 저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나.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김 과장의 손을 뿌리쳤어요. 김 과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정남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문 안으로요.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하지만 문 안쪽이었습니다. 경비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겼어요. 김 과장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열어라. 그들은 반역자들이다. 국가의 재산이다. 다른 경비들이 나왔습니다. 총을 들고 울타리 안쪽에 섰어요. 여기는 멕시코 영토입니다. 한 경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하면 발포합니다. 보이부가 울타리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은 저희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차서 호흡하기 힘들었습니다. 선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은미 언니도 울었습니다.
정남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한 멕시코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로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 봤습니다. 보이부가 여전히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김 과장이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양에 보고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 하나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이쪽은 자유, 저쪽은 감옥이었습니다. 해냈어. 은미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해냈어. 4명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고 떨었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외교관이 물 4잔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곧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바나의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선희, 은미 언니, 정남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요. 멕시코 외교관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와 탁자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보이부 차량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곧 연락 올 겁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공한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쿠바 한국 대사관 영사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나만 사투리였어요. 처음 듣는 말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사님. 은미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우리 살았나요? 네, 살았습니다. 영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멕시코 정부가 보호해줄 거고 우리가 한국으로 모실 겁니다. 선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남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영사가 우리에게 물과 샌드위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햄과 치즈가 들어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게 맛있었어요. 자유의 맛이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멕시코시티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실 거예요. 사나흘 정도 계시다가 인천으로 출국하실 수 있어요. 한국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9년 동안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는 나라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멕시코 외교 차량이 준비됐어요.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밖에는 보이부가 여전히 있었지만 손 뗄 수 없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바나 거리를 지나갔어요. 사흘 전에 처음 봤던 그 거리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차들, 음악, 웃는 사람들. 이제는 안녕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통로로 이동했어요.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였어요. 2시간 반 비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쿠바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섬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빨강과 파랑, 그리고 하양 2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깃발이었습니다. 우리의 국기입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국기 우리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태극기가 또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 미소가 진짜였습니다. 강요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사나흘 동안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숙소였지만 편안했어요. 침대가 푹신했고 물이 따뜻했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영사가 왔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인천행 특별기예요. 드디어였습니다.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특별기였어요. 큰 비행기였습니다. 태극기가 기체에 그려져 있었어요. 탑승교를 건너며 저는 떨렸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정말 끝나는 거구나.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승무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히 가세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좌석이었어요. 고려항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멕시코시티가 멀어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고추장이 매웠지만 좋았어요. 15시간을 날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넜어요. 하와이를 지나고 일본을 지나고 마침내 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기체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명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탑승교를 걸었어요. 그리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밝고 넓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남한 말투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별도 공간으로 안내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일 뿐입니다. 2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질문에 답했어요. 언제 탈북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여기는 평양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도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보였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은 학교 같았습니다. 여러 건물이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어요. 3달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말과 남한 말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높임말을 더 많이 써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워갔어요. 경제 수업에서는 돈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카드, 세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취업 수업도 있었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7년이라고 썼습니다. 좋은 경력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3달이 지나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명이 함께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바깥 세상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세상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려고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남이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락해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나. 센터의 도움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좁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요. 짐을 풀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풍경이 보였어요. 아파트들, 도로,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웠어요. 나이도 있었고 자격증도 달랐습니다. 결국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백화점 고객센터였어요.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4명이 만나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서요. 다들 왔습니다. 선희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은미 언니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물류회사에서 일했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샀어요. 한강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짝였어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네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밤에 악몽 꿔요.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이요. 나도 정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딸이 지금 6살이 됐을 텐데.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요, 오빠도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꼭 그럴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먼저 달려갈 거예요. 가족들한테요. 4명이 침묵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북녘에 둔 가족들이요. 우리 잘 살아야 해요. 은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성공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요. 맞아요. 정남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딸을 꼭 데려올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에 노을이 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본 노을과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긴장하며 살았죠. 보이부를 피하고 한마디 조심하고 가족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쿠바에 갔습니다. 하바나의 자유로운 거리를 봤어요. 웃는 사람들, 음악, 바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선희, 은미 언니, 정남을 만났습니다. 함께 탈출했어요. 새벽에 달렸고 보이부를 피했고 멕시코 대사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강 옆에 서울에 대한민국에요. 힘들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요. 힘들어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자유니까요. 맞아요. 은미 언니가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자유로운 게 나아요. 정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언젠가 딸도 이 자유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잘 살 거예요.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강 옆에서 자유의 땅에서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하러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울고 꿈꾸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요.